중국, 제자밖에 모르는 바보. 모모도 막지 못한 스승의 사랑. 2012년 5월 8일 중국 헤일룽장성 자무스시의 한 중학교. 선생님과 학생들은 다가올 중간고사 이야기를 하며 교문을 나서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트럭이 교문 앞에 정차돼 있던 버스를 들이받고 학생들을 향해서 돌진했는데요. 어머머. 바로 그 순간 누군가 자신의 몸을 던져 위험에 빠진 학생들을 밀쳐냈습니다. 버스에 하반신이 깔린 여성, 아유. 바로 29살 국어교사 장리리 선생님이었습니다. 척추와 골반뼈가 골절되는 중상을 입었고요. 아이고. 다리가 심하게 뭉개지고 출혈이 너무 심해 두 다리를 잘라내는 대수술까지 받아야 했습니다. 어머머머. 수많은 제자가 그녀의 병실 앞을 찾았고요. 눈물을 흘리며 선생님을 위해 간절히 기도했는데요. 그런데 그들 중 매일같이 병실 앞을 지키는 이가 있었습니다. 그녀의 정체는 장릴리 선생님 제자의 어머니인 자보야보 씨. 자보야보가 남편과 사별한 뒤에 어려운 형편 속에 아들을 키워내고 있었는데요. 이때 제자의 어려운 형편을 알게 된 장릴리 선생님은 매달 이 학생에게 자신의 월급을 전달했고요. 어머. 그렇게 무려 2년 동안 제자를 도왔다고 합니다. 아이고. 자, 이 장릴리 선생님 관련된 사연은 금세 중국 전역에 퍼져서 모두의 눈시울을 붉게 했는데요. 그녀가 하얼빈에 있는 큰 병원으로 옮겨지던 날 밤 수백여 명의 시민들이 병원 앞에 모여서 힘찬 박수로 선생님을 응원했고요. 구급차가 행여 길을 잃진 않을까. 택시들이 전조등을 환하게 밝히며 선생님을 배웅했다고 와, 합니다. 이거 정말 기적이다, 기적 진짜. 정말 다행히도 하얼빈에서 2차 수술을 받은 선생님은 의식을 되찾았고요. 중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선생님이라 불리며 2012년 중국 교육부 장관으로부터 우수 교사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真的很幸运能成为您的学生。我代表班级同学向您说一声节日快乐。 오 캡틴 마이 캡틴 세계를 울린 스승 19. 저 전현무 기자의 1위 후보를 공개합니다. 1990년 어느 날 23살의 채는 산시성 리우자샨 마을에 들르게 되는데요. 그곳에서 우연히 한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을 만나게 됩니다. 요즘 아주 걱정이 많아요. 무슨 일 때문에 그러시죠? 이 외진 시골까지 찾아와서 아이들을 가르칠 교사가 없어요. 아이들의 딱한 사정을 알게 된 채는요. 교사가 돼야 되겠다고 결심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의 학력은 중학교 졸업에 그친 상태였습니다. 거기다가 선천적으로 손가락과 발가락이 없는 장애 때문에 아이고야. 설사 교사가 된다 해도 분필을 쥐는 일조차 쉽지 않았던 상황입니다. 하지만 나는 장애가 있지만 마음으로 아이들을 품을 수 있어. 자, 이렇게 마음을 먹고 교사가 되기 위해 피나는 노력을 시작했습니다. 먼저 수십 년간 쓰던 방언과 억양부터 바꾸기 시작했는데요. 그 이유는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선 표준어를 써야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른 학교 수업까지 첨강하며 표준어와 억양을 하나하나 익히기 시작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손에 물집이 잡히고 상처가 아물 날이 없이 두 손바닥 힘으로 분필을 꼭 쥐는 연습을 해야 했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한 최선의 노력을 다 기울인 첸. 교장 선생님, 저 아이들을 가르쳐 보고 싶습니다. 첸은 비록 정규 교육 과정을 이수하지 못해 정식 교사는 될 수 없었지만요. 그의 노력을 가상히 여긴 학교 측에서는 그를 보조 선생님으로 채용을 했습니다. 비록 두 손은 불편하지만 아이들에게 숫자와 중국어를 가르치는 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고요. 자신처럼 불우한 환경의 아이들을 한 명이라도 더 배움의 길로 이끌기 위해서 학생들의 집에 찾아가 부모님을 설득하기도 하는 등 오직 학생들만을 위한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전 위안부라는 게 정말 있는지 몰랐어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거죠? 우리나라는 사과를 했나요?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수업이 한창인 이곳은요. 놀랍게도 일본의 심장, 도쿄에 있는 한 초등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일본 선생님들이 일본 학생들에게 이걸 가르친 거예요? 2013년 초등학교 선생님인 후지타는요. 제일동포 4세인 제자와 대화를 하던 도중에 다소 난감한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엄마가 그러는데 일본이 한국에 엄청난 잘못을 했대요. 무슨 잘못인지 책에서 찾아보려고요. 그런데요, 안타깝게도 제자가 공부하고 싶은 내용은 그 어디에서도 받기 어려운 수업이었습니다. 일본 다수의 교과서에는
조선인 여성들을 매춘부로 표기하거나 강제징용을 부정하고 있었죠. 반면 20년 넘게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연구한 후지타 선생은요. 그때부터 진정한 교육이란 무엇일지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 어려운 결정을 내립니다. 아이들에게 왜곡되지 않은 올바른 역사를 알려줘야겠어. 먼저 학교부터 설득을 해봤습니다. 다행히 학교는요. 후지타의 깊은 뜻을 헤아려줬습니다. 와. 그때부터 일본 교과서에는 나오지 않는 일본의 강제징용과 위안부에 관한 내용을 다큐멘터리 시청을 통해서 눈높이 교육으로 진행, 그리고 감상문을 통해서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했습니다. 다양한 소감을 발표하며 조금씩 진실한 역사에 다가섰습니다. 그런데 이런 교육을 왜 합니까? 계속하면 우리 애를 학교에 안 보낼 거예요. 학부모들과 심지어는 우익 정치인들까지도 온갖 협박과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의 굳은 신념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In disguise, we get a little. 자, 지난해 이란의 한 병실에서 촬영된 이 사진. 무슨 사진인데 그렇죠? 병실 밖에 앉아 있는 이 남자. 바로 아픈 소년의 학교 선생님입니다. 2016년 이란의 한 소아병동. 이곳은 암세포와 싸우는 무균실로요. 외부인의 출입이 통제되고 면회까지 금지된 곳입니다. 자, 어린 소년이 투병 생활을 하며 지내기엔 정말 무섭고 외로운 곳이죠. 안타깝게도 어린 제자가 항암 치료 때문에 학교에 나오지 못하자 선생님께서 이렇게 매일매일 병실을 찾아와 한 장의 유리창을 사이에 두고 태블릿 PC와 전화로 학교 수업을 진행한 겁니다. 아, 수업하시는 거예요. 자, 스승과 제자의 이 특별하고도 애틋한 수업 장면은요. 각종 SNS에 100만 회 이상 공유되면서 매일 한 학생을 위한 수업이라니 정말 감동입니다. 저도 교사지만 정말 존경스러워요. 이렇게 특히나 현직 교사들에게 더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고 합니다. 자, 하루빨리 친구들과 선생님이 기다리는 교실에서 두 사람이 얼굴을 맞대고 수업하는 날이 오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중국에도요. 정말 특별한 사이의 사제지간이 있습니다. 자, 출석 부르자. 지아치, 네. 다 왔구나. 자, 출석 끝. 이게 뭐예요? 한 명이에요? 학생이? 뭐 한 명 불러놓고 못하러 출석 체크를 해요? 대리 그냥 앞에 출석은 있는 거 보면 불가능합니다. 허난성 타양산 깊숙한 곳에 있는 유성마을에서도 더 안으로 들어가야 있는 유성초등학교. 이 학교는 정말 선생님도 단 한 명, 전교생도 단 한 명. 이게 선생님, 학생, 전교 사진입니다. 저기 전교 사진입니까? 수학여행 간 사진입니까? 아니, 야외 수업 사진입니까? 예, 전교에 수학여행 가든 배경이 바뀌더라도 저 두 명밖에 나오지 않는 거죠. 아니, 부자지간 아니에요? 선생님과 학생의 셀카 사진 같기도 하고요. 자, 원래 유성초등학교에는 수백여 명의 전교생이 재학 중이었는데요. 인근 도시로 모두 전학을 가게 되면서 100명에서 50명, 또 이게 20명. 그리고 결국엔 다 떠나면서 2017년도엔 폐교 위기에까지 놓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때 딱 한 명의 학생이 남게 되는데요. 바로 할아버지와 단 둘이 사는 소년 지아치. 지아치는 이렇게 이사할 형편도 되지 않았고요. 그렇다고 혼자서 멀리 있는 학교를 다니는 건 더더군다나 어려웠습니다. 한편 이런 지아치의 사정을 딱히 여긴 수 선생님은 큰 결심을 합니다. 단 한 명의 학생일지라도 내가 필요하다면 이곳에 남겠어. 대단하시네요. 한 명 때문에. 자, 비록 선생님도 단 한 분, 학생도 단 한 명이지만요. 하루 수업이 굉장히 알찹니다. 자, 이렇게 매일 국기 개양도 함께 하고요. 아, 그래요? 야, 쟤는 결석은 못하겠다. 그리고 수학이면 수학, 국어면 국어, 학교열이 아주 뜨겁습니다. 애가 너무 힘들겠는데. 아니, 조는 맛도 없어, 학교가. 이것도 못하잖아, 그거. 네, 이거 안 됩니다, 이거. 네? 이거 안 됩니다. 네. 참 다들 학교 어떻게 다니니 정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선생님만 기다리는 제자 지아치를 위해 오늘도 학교로 향한다는 수 선생님. 저도 이제 나이가 많아 제 마지막 제자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저는 더 지아치에게 최선을 다할 겁니다. 아, 근데 진짜 대단하시다. 매일 산속을 헤매는 꼬마의 정체.
필리핀의 한 깊은 숲속, 이 속에 매일 아침 긴 막대기를 들고 그것도 맨발로 헤매는 한 꼬마가 있다는데요. 그런데 더 놀라운 점은 이 꼬마가 아침마다 들고 다녔던 이 긴 막대기 끝에는요, 그녀의 아버지가 있었다는 겁니다. 네? 보시죠. 아, 저렇게? 자, 저렇게 이제 있었던 거예요. 막대기 끝에 이제 아버지가 계신 건데, 네. 아유, 저 고사리 손으로. 아이고, 너무 어리다. 세상에. 이 꼬마의 당시 나이는 5살, 이름은 제니고요. 이 꼬마의 아버지는 앞이 보이지 않는 시각 장애인이었습니다. 그는 비록 앞이 보이지 않지만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 자신의 일터인 코코넛 숲에서 매일같이 하루에도 수십여 그루의 코코넛 나무에 올라가 열매를 따는 일을 했고요. 그렇게 하루 동안 힘들게 일해서 번 돈은 300페소, 우리 돈으로 고작 7,000원 정도였다고 합니다. 네. 하지만 스스로 자신의 직장인 코코넛 숲까지 가는 길은 결코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이었죠. 그래서 그녀의 딸 제니가 앞이 보이지 않는 아버지의 눈이 돼서 길잡이 역할을 해준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맨발로, 그래, 발이 맨발이네. 발이 맨발이죠. 아버지를 안내하는 겁니다. 아이라서 지금 약간 좋아하는 이불 가지고. 뭐 인형 같은 거지. 그러니까 그 정도로 어린 아이인데. 그렇죠. 예. 정말 다행히도 5살 효녀 제니의 효심이 많은 이들의 가슴에 닿으면서 각계각층에서 도움의 손길이 이어졌는데요. 참고로 아버지께서 완전한 실명은 아니신 상태였다고 합니다. 다행히. 네. 그래서 필리핀의 한 방송사에서는 한 재단과 연계해서 아빠 넬슨 페페 씨를 정확한 시력 진찰을 받을 수 있게 했다고 합니다. 다행이다. 5살의 나이에도 어른보다 더 깊은 효심을 가진 제니. 보다 더 나은 환경에서 공부하고 지금처럼 밝고 예쁘게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이 어린이를 기억해 주세요 19. 17번째 기사입니다. 태국의 천사소녀 카툰. 아, 잠깐 마음의 준비를 해주시겠어요? 손가락을 미리 오므리고 아, 그래야 돼요? 창피하거든요. 좀 심해요? 예. 주님, 제가 아픈 사람을 도울 수 있게 해주세요. 룰루팡, 룰루빛, 룰루얍. 어떡해. 못 있겠어요. 난 저럴지 몰랐어. 아니, 되게 멀쩡하게 생겨가지고. 이 형이 제일 많이 듣는 얘기. 태국 동부 나콜라차시마 주에는요 천사소녀 네이티가 아닌 천사소녀 카툰이 있다고 합니다. 고작 6살의 자그마한 아이지만 카툰은 이미 태국 나콜라차시마주 내에서는 소문이 자자한 꼬마 자원봉사자라고 하는데 그것도 무려 4년 차랍니다. 4년? 긴급 상황이 발생하면 구조대원처럼 옷까지 제대로 차려입고 현장으로 출동한 후에 주저없이 다친 사람에게 다가가 도움을 주고요. 또 불안해하는 환자들을 따뜻한 말로 진정시키기까지 한다는데요. 한창 친구들과 뛰어놀 고작 6살짜리 꼬마가 이렇게 긴급구조 현장에서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는 이유. 바로 카툰 뒤에 구급차를 운전하는 아버지와 간호사인 어머니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고 현장에서 다친 사람들을 돌봐주며 봉사하는 부모님의 모습을 보고 자란 카툰은요 자연스럽게 네. 남들을 돕는 일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고 되게 합니다. 야무지게 생겼다. 네. 실제 하는 게 많네요, 되게. 그러니까. 생각 보니까. 그런 척이 아니라 정말 하는 겁니다. 진짜 응급처치를 하는 것 같아요. 네. 이런 카툰의 선행이 많은 이들에게 알려지면서요 사람들은 입을 모아 천사소녀로 부른다고 합니다. 천사소녀 맞네. 이 아이를 기억해 주세요. 19, 16번째 기사 공개합니다. 지진 속에서 피어난 기적. 주택 8천여 채 붕괴, 사망자 약 225명. 작년 4월 일본 쿠마모토 현에서는 최대 규모 7이 넘는 큰 지진이 있었는데요. 그 강도가 어느 정도였냐면요. 일본의 3대 성 중에 하나로 꼽히는 쿠마모토 성까지 마치 폭격을 받은 듯이 처참하게 무너질 정도였습니다. 자, 그 중에서도 지진 피해가 가장 컸던 곳은 쿠마모토현 중부의 마시키정. 수십 채 건물과 주택이 커다란 망치로 두드려 맞은 것 같이 무너져버린 이곳은요. 소중한 가족과 친구를 잃은 생존자들의 울음소리로 가득했는데요. 특히 마시키정에는 목조주택이 많아서 사망자들 대부분이 집이 무너질 때 지붕에 깔려서 참변을 당했다고 합니다. 어디선가 계속 아이의 울음소리는 들렸지만 수시로 여진이 발생하는 바람에 구조 작업이 쉽지만은 않았는데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조팀은 지진이 멈출 때마다 건물의 잔해를 치우며 사력을 다했고요. 결국 지진 발생 6시간 후 생존자 확인! 아기입니다. 구출 중! 구출 중! 다행이다. 이렇게 네. 진짜 다행이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먼지 가득한 건물의 파편 사이에서 구조대원들이 발견한 아이는 여자아이로 당시 겨우 생후 8개월인 갓난아이였습니다. 어떡해요. 그럴 뻔했다. 정말 갓난아기인데. 얼마나 놀랐을까.
정말 건물 잔해 속에서 무사히 노하게 구출이 된 겁니다. 그리고 정말 놀랍게도 아이는 아주 가벼운 타박상만 입었을 뿐 생명에는 아무런 지장 없이 무사히 구조가 되었다고 합니다. 자, 어마어마한 자연재해 속에서 구출된 기적의 아이처럼 구마모토 지진 현장이 얼른 또 수습이 되어서 다시 한번 희망의 꽃이 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아이를 기억해 주세요. 19, 15번째 기사 발표합니다. 자, 어린 자녀가 있으신 부모님들은 꼭 보셔야 할 특종이 아닌가 싶습니다. 2살 배기 쌍둥이 형제 바우디와 브록은 엄마가 다른 방에서 잠든 사이 오, 안 돼, 안 돼. 어떡해. 어떡할 거야? 어떡해, 아이 깔렸어요. 어떻게 이제 가만히 있잖아. 어머, 빨리 나와야 되는데. 무거워서 못 나오지. 어떡해. 그런데요, 이 위기의 순간 자, 놀랍게도 브로디는 동생이 위험에 빠졌다는 사실을 즉시 파악을 했고요. 또 혼자 힘으로 서랍장을 낑낑대면서 옮겨보려고 세상에. 애를 씁니다. 네. 참 집착하네. 자, 서랍장으로 다가가 그래. 들어라, 근데 들어라. 너무 빨리 나와. 아우. 결국 동생을 저렇게 구해내고 만 아이고, 겁니다. 저기 넘어갈 수가 있구나. 저런 경우 진짜 많아요. 올라타는 네. 경우가 있잖아요, 네. 호기심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어요? 실제로 있어요. 근데 아이들은 어디를 이렇게 타고 올라가는 걸 좋아해요. 그러다 보면 아까 저런 상황이 진짜 자주 발생해요. 붙박이로 진짜 고정을 시켜야 되지. 결국 이 사건 이후에 쌍둥이를 덮쳤던 서랍장은 드릴과 나사로 벽에 아주 단단히 고정이 되었다고 하고요. 다행이에요. 참고로 부모님들은 다른 가족들에겐 이런 사고가 없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비디오를 공개를 해주셨고요. 어린아이를 둔 부모들이 우리 집에 아이를 다치게 할 만한 것이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는 계기를 마련을 했다고 합니다. 네. 자, 그리고요. 이렇게 동생을 위험에서 구한 형이 있다면 동생을 세상 밖으로 이끌어준 형이 있어 특종을 준비해봤습니다. 자, 노아의 동생 루카스는요. 뇌회결손이라는 희귀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자, 이름도 생소한 이 희귀병은요. 태아 단계에서 뇌가 제대로 발달하지 못해 말을 하거나 몸을 움직일 수도 없고요. 근육 경련이나 발작도 자주 발생하게 되는데요. 자, 이렇게 아픈 동생을 지극히 사랑하는 형 노아는요. 움직이지 못하는 동생에게 더 넓은 세상을 보여주고 싶어 정말 놀라운 결심을 합니다. 바로 동생과 함께 철인 3종 경기에 출전할 생각을 한 건데요. 자전거로 4.8km를 달리고 200m 수영을 한 뒤에 1.6km를 더 달려야 되는 진짜 철인 3종 코스였고요. 딴 걸 떠나서 저기 노아의 아이디어였다는 게 참. 그러니까. 형의 생각인 거죠. 형의 생각이죠. 집에만 있는 동생을 정말 밝은 세상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생각을 한 겁니다. 혼자 뛰어도 힘든 이 길을 그것도 7살 난 노아가 줄로 연결해서 끌고 나가야 하는 건 너무나 벅찬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하지만 노아는 장장 3개월 동안 매일같이 철봉 운동으로 근력을 다졌고요. 수영으로 지구력을 키우며 경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자, 그리고 마침내 결전의 날 부모님이 두 손 모으고 지켜보는 가운데 첫 시작은 자전거 코스. 노아는 동생을 자전거와 연결된 트레일러에 앉히고 있는 힘껏 페달을 밟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나 다른 아이들이 출발과 동시에 저 멀리 나아가는 반면 노아는 시작부터 뒤처졌고요. 뒤이은 수영 코스에서도 동생과 탄 보트를 끌면서 헤엄을 쳐 나가느라 대열에서 한참 벌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하지만 땀을 뻘뻘 흘리면서도 절대 네버 포기하지 않고 노아와 루카스는 마침내 함께 결승점에 도착했습니다. 자, 이렇게 정말 아름다운 형제의 여정을 끝까지 지켜보던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며 노아에게 You're my hero라고 외쳤다고 합니다. 더욱더 기적적인 일은요. 동생 루카스가 훈련 중 활짝 미소를 짓는 등 좀 더 풍부한 의사 표현을 하게 될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웃네. 언니랑도 방송을 하셨고 얼마 전에. 네. 언니랑은 어떠세요? 근데 언니하고 제가 이제 전 늦둥이 막내라서 나이 차이가 좀 나요. 얼마나요? 10살. 진짜?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뭐 다투고 갈등이 있고 이런 거는 감히 제가 대들 수 없는 상대였기 때문에 굉장히 좋았던 기억만 있어요. 제 전 소속사에 박정 선배 같이 소속됐었는데 배우에서니까. 성격이 또 완전 반대세요. 어떻게 해요? 굉장히 뭐랄까 화끈하고 굉장히 리더십이 굉장히 풍부하신 분이요. 리더십이 없어요? 아 진짜 그렇게 들리는데? 예, 그 의지할 만한 선배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성격이 좀 쪼잔한 거예요. 넘어가도록 그런 거야? 하겠습니다. 예. 아니 여기 붙어야겠다 이쪽에. 웰컴.
말 잘해야 돼. 이 아이를 기억해 주세요, 19. 13번째 기사입니다. 동생 대신 천사가 된 언니. 로마에 사는 당시 8살 줄리아와 4살 조르지아 리날도 자매. 작년 8월 부모님과 함께 외가인 이탈리아의 작은 산골 마을 페스카라 델 트론토로 향했는데요. 외할머니와 외할아버지, 부모님과 평온한 휴가를 즐기던 그때 갑자기 땅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점점 더 심하게 진동하더니 결국 머물던 집이 산산조각 나며 무너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탈리아에 6.2 규모의 강진이 발생한 거였었는데 이탈리아 중부 지역 전체를 강타한 지진이 일어난 거죠. 지진 후 마을은 건물들이 모두 무너져 내린 폐허로 변했고요. 또 자매의 부모님은 지진이 일어나고 얼마 되지 않아서 구사일생으로 발견이 됐지만 어린 자매의 모습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출동한 구조대는 무거운 건물의 잔해 속에 깔려있을 자매와 또 피해 주민들을 찾기 위해서 수색견과 함께 수색 작업을 벌였는데요. 그렇게 지진이 발생한 지 16시간 후 갑자기 크게 짖으며 반응을 보이기 시작한 수색견. 구조대원들은 돌을 하나하나 들어가면서 확인 작업에 돌입을 했는데요. 산산조각난 건물의 잔해 속에 묻혀있던 건 바로 서로 꼭 껴안은 줄리아와 조르지아 자매. 언니 줄리아가 동생을 꽉 안아서 보호한 덕분에 기적적으로 생명에 지장이 없이 구조가 됐는데요. 하지만 너무 안타깝게도 동생과는 달리 언니 줄리아는 이미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그 후 이탈리아 정부는 지진 발생 4일 후인 8월 27일을 국가 애도의 날로 지정을 했고요. 이날 줄리아를 비롯한 지진 피해자 35명의 합동 장례식을 열었는데요. 더 가슴이 아픈 건 공교롭게도 이날은 언니가 몸을 바쳐 살린 동생 조르지아의 4번째 생일이었다고 합니다. 다 살았으면 좋았습니다. 그러게요. 네. 동생 살리기 위해서 그 공간을 만들었다고 하니까. 그렇게 또 탁 껴안고 그죠? 그래서 아마 그 순간에 본능적으로 그랬을 거예요. 내 동생을 좀 보호해야겠다. 생명을 나눈 천사, 9살 민규의 이야기. 우리에게 소중한 생명을 선물하고 하늘로 간 천사가 있습니다. 절대 잊지 말아야 할 작은 천사 민규를 소개합니다. 부산광역시 수영구에 살고 있는 알콩달콩 화목한 6가족인데요. 생글생글 해맑은 얼굴에 똘망똘망한 눈을 가진 9살 민규는요. 4남매 중 둘째로 유난히 정이 많고 의젓해서 엄마 힘들지 하며 늘 엄마 곁에서 떨어질 줄 모르는 효자였죠. 그런데 2014년 1월 어느 평범하던 겨울날 민규에게 갑자기 펄펄 끓는 고열 증상이 일어났습니다. 아이의 검사를 마치고 민규의 어머니 허현아 씨는 의사에게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뇌염 바이러스 감염입니다. 너무나 건강했던 아이였기에 도무지 현실이라고 믿을 수 없는 상황. 하지만 민규는 곧바로 중환자실로 옮겨졌고요. 정말 최대한 할 수 있는 모든 치료를 하면서 필사적으로 노력을 했는데 안타깝게도 결국 민규는 뇌염 바이러스에 의한 뇌사 판정을 받고 말았습니다. 가족들은 세상이 무너진다는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비통한 심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아버지는 민규의 죽음이 헛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장기 기증을 제안한 건데요. 하지만 쉽게 결정하기 어려운 일인 만큼 부모님은 정말 힘든 고민의 시간을 보냈고요. 결국 어머니는 민규의 장기 기증이 새로운 생명을 살릴 수 있다는 희망이라고 생각하셨고 정말 숭고한 장기 기증이란 결정을 내리셨습니다. 그렇게 9살 민규는 난치병 환자 4명에게 새 생명을 선물하게 됐는데요. 아이고, 참. 사실 그 아이가 밤에 열이 펄펄 나고 잠 못 이루고 막 이러면 내가 그냥 대신 아팠으면 하는 마음들이 정말 들어요. 정말 어려운 결정, 대단한 결정을 하신 것 같아요. 아, 진짜 숭고한 결정이죠. 예.
세동강난 비행기 속의 작은 영웅들. 카리브해 휴양지인 산 안드레스 섬 공항. 한 비행기가 커다란 굉음을 내며 추락하듯 활주로에 미끄러졌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세동강이 난 기체. 생존자에 대한 희망을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참혹한 사고 현장. 공항에 있던 사람들은 이 현장을 멀리서 바라보며 안타까움에 발만 동동 굴렀는데요. 그런데 그때 뿌연 연기 속에서 사람들이 걸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머, 바로 승객들이었습니다. 어머머. 살아남은 거야? 살아남았어요. 다행이다. 다행이다. 승무원을 포함해서 131명의 탑승자 중에 생존자는 모두 130명. 안타깝게도 한 명의 사망자가 있긴 했지만요. 이런 사고에서 전원이 거의 살아남은 일은 정말 기적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승객들이 무사할 수 있었던 건요, 각자의 자리에서 자신의 임무를 지킨 작은 영웅들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여객기는 콜롬비아의 수도 보고타를 떠나 산 안드레스 섬의 공항에 착륙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객기가 활주로에 내리기 전에 불과 지상 80m 전에 조종실 앞쪽으로 강력한 빛이 번쩍 났습니다. 번개가 비행기를 향해 떨어진 것이었는데 아유. 이 엄청난 뇌우에 그만 비행기는 추락 위기를 맞게 됩니다. 아, 이게 사실 100m면 내려가던 중이었을 내려가던 테고. 중이죠. 거의 다 내려왔을 때. 이게 사실 이 급박한 시간에 이게 조종을 해야 되는데 이게 그냥 나가버린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와, 정말로 진짜 위험한 상황이었겠네요. 그런데 이때 여러분, 좌석 벨트를 단단히 매주시기 바랍니다. 기상 악화로 급히 착륙을 시도하겠습니다. 위기의 순간 조종사는 승객들을 안정시키며 안내 방송을 했고요. 공항 건물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과감히 동체 착륙을 시도. 그 결과 다행히 또 무사히 공항 활주로를 벗어나지 않고 착륙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동체 착륙으로 인한 큰 충격에 비행기의 기체는 조종석과 좌석들이 따로따로 해체되면서 세동강이 나는데요. 이는 2차 폭발과 함께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 그런데 이때 모두 이쪽으로 대피하세요! 사고 현장에 급히 출동한 소방대원들은 기체의 화재를 막기 위해 급히 조치를 취했고요. 승무원들과 함께 승객들을 안전하게 구조해내는데 성공했습니다. 당시 비행기에 타고 있던 승객들의 증언에 따르면요. 제 아내와 제가 서서 뒤를 바라봤을 때 뒷좌석이 모두 사라져 버렸어요. 추락하고 의자가 바닥에서 빠졌어요. 우린 벨트를 맨 채로 비행기 안을 굴렀어요. 크고 작은 부상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장과 승무원 그리고 긴급 출동한 소방대원들의 긴급 대처로 큰 사고를 막고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었다고 합니다. 다시 반복돼서는 안 될 세계 재난 19, 12 공개합니다. 전교생을 살린 선생님의 목소리. 2010년 4월 14일 오전 7시 49분경 중국 칭하이성 위수현에서 규모 7.1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이 지진으로 인근에 있는 제1민족중학교는 기숙사를 비롯해 교직원 숙소, 강의동 건물까지 맥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유, 오전 시간이고 학생들도 많았을 텐데 피해가 굉장히 컸겠어요. 그런데요, 놀랍게도 이 학교에 있던 학생과 교직원 903명 중 부상자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아니, 찰과상도 없었다고요? 없었습니다. 말이 됩니까? 사망자도 없습니다. 아니, 지진이 뭐 3, 4도 아니고 7이라면서요. 7이죠. 이 대규모 강진이 발생하기 2시간 전 모두 밖으로 나가세요. 어서 일어나. 집합! 집합! 한 남자가 외치는 다급한 목소리에 학생들은 영문도 모른 채 모두 일어나서 밖으로 나왔습니다. 전교생을 깨운 이 남자의 정체. 누구예요? 제1민족중학교의 부교장 엘리 도어더였습니다. 그는 숙직하던 중에 평소와는 다른 이상한 낌새를 느끼고 잠에서 깼습니다. 대단하다. 그런데 불과 1시간이 조금 지났을 무렵에 땅이 움직이고 산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윽고 벽돌 건물인 기숙사는 바로 주저앉았고 세상에. 학교 건물 지붕도 맥없이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피신하지 않았더라면 전교생이 저 안에 갇혀서 처참한 참변을 당했을 뻔한 거죠. 그 혹시라도 말 안 듣고 그냥 누워있는 애들이 있었으면 큰일 날 뻔한 거 아니야? 근데 뭐 다행히 한 명도 없었던 거죠. 전원 구조니까. 한편 옐리 도더 부교장이 이런 기지를 발휘할 수 있었던 까닭. 2년 전에 있었던 중국 쓰촨성 대지진 이후에 수시로 지진에 대비해 연습을 해왔는데 정말 학생들이 무사해서 다행입니다. 사실 그냥 이런 경험을 헛되이 이렇게 넘긴 게 아니라 다 기억하고 있다가 그 기지로 이제 학생들을 살린 거잖아요. 그렇죠. 아,
정말 그때 노력이 헛되지 않은 것 같아요. 네. 다시 반복돼서는 안 될 세계 재난 19 9위 공개합니다. 쓰나미가 만든 10년의 기적. 전 세계를 울린 소년의 생활. 형형색색의 트리와 거리마다 울려 퍼지는 캐럴. 가족들과 함께하는 행복한 연휴 크리스마스. 그런데 이 크리스마스의 여운이 채 가시지도 않은 그날 세계를 큰 안타까움에 빠뜨린 대재앙이 일어나고 맙니다. 바로 지난 2004년 12월 26일 인도네시아를 덮친 거대한 쓰나미. 아유, 쓰나미. 이 일로 쓰나미란 용어가 많은 분들께 알려지기도 했었죠. 맞아요. 예. 당시 인도양 쓰나미로 희생된 목숨만 23만 명. 그중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섬 북부에서만 무려 17만 명의 부상자와 이재민이 발생했는데요. 이때 수마트라 섬 북부 아체에 살고 있던 세프티 랑구티의 가족도 이 불행을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갑작스럽게 집을 집어삼킨 지진과 해일에 4살 난 딸 자나와 7살 배기 아들 아리프가 쓸려간 건데요. 남편 세프티 랑구티와 아내 자말리아는 남매 행방, 아니 생존 여부조차 알 수 없어 무척 괴로워했고요. 쓰나미에 휩쓸려간 자식들을 찾기 위해 온 동네에 전단도 붙이고 또 정부에 찾아달라고 요청하는 듯 밤낮 없이 매달렸습니다. 그렇게 한 해 두 해를 보내며 자녀들을 찾아 헤맨 시간만 10년. 하지만 희망을 버릴 순 없었는데요. 자, 그러던 어느 날 누나, 나 지금 자나랑 똑같이 생긴 여자를 봤어. 자말리아의 동생이 잃어버린 조카와 똑 닮은 소녀를 목격했다고 한 건데요. 소녀의 현재 나이는 14살. 자말리아의 딸이 4살이었을 때 행방불명되었으니 나이도 이게 딱 맞는 겁니다. 맞네요. 자, 그리고 이 소녀는 자신이 쓰나미에 휩쓸렸다가 한 어부에 의해 구조된 거라고 얘기를 한 건데요. 그래서 그 말을 듣자마자 한다름의 소녀가 있다는 섬으로 달려가 극적인 만남을 가진 부부. 소녀를 마주하자마자 한눈에 자신의 딸임을 느꼈다고 합니다. 또 부부의 딸 자나 역시 엄마 자말리아에게 안기는 순간 마치 오래전부터 함께 지내었던 것처럼 익숙하고 편안한 기분을 느꼈다고 합니다. 아이고. 한 남자의 하루를 구한 팀워크. 2014년 8월 6일 오전 8시 50분경 출근 시간으로 인파가 붐빈 호주의 한 전철역. 갑자기 비명과 함께 전동차 운행이 중단됐습니다. 전동차에 타려던 남성의 한쪽 다리가 플랫폼 사이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한 겁니다. 그 저대로 출발하면 큰일 나는 거잖아. 순식간에 일어난 사고. 이때 남성의 뒤를 따라 전동차에 타려던 시민이 다급하게 영무원을 불렀고요. 달려온 영무원은 전동차가 출발하지 못하게 사인을 보냅니다. 아, 출발을 안 한 거네, 그러면. 다행이네. 일단 다행이네. 정지됐네. 출발 안 했네요. 네. 자, 하지만 다리가 꼼짝도 안 해요.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영무원과 시민이 힘을 합쳐 남성을 구조하려고 했지만 플랫폼 사이에 낀 남성의 다리는 꼼짝달싹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저게 꽉 낀다고. 저대로 끼면 그 기차 그 무게 때문에 피도 안 통하고 그렇죠. 잘못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자, 다리가 빠진 남성은 점점 고통을 호소했고요. 승객들은 그를 걱정하며 점차 주변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영무원에게 다가온 한 여성. 모두가 속수무책인 상황에서 이 여성은 영무원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전동차를 밀어봅시다. 그리고 그녀의 제안에 현장에 있던 시민 60여 명이 망설임 없이 일제히 전동차를 밀기 시작했는데요. 일사불란하죠. 와, 모든 사람이 다 함께 저거 봐. 아름다워. 여러분. 진짜 한 손이라도 저 힘을 보태네요, 다들. 위급한 상황에 초인적인 힘이 발휘가 된 걸까요? 전동차는 순식간에 기울어지기 시작을 했고 대박. 시민들은 남자가 안전할 때까지 전동차에서 손을 떼지 않았습니다. 덕분에 플랫폼에 다리가 끼었던 남성은 무사히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오늘 박수 여러 번 치네. 모두의 힘이 없었으면 저건 진짜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남성을 구한 시민들은 서로에게 격려와 감사 인사를 보냈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위기 때 히어로 찾잖아요. 네. 정말 아이언맨 아니면 원더우먼 같은. 근데 그런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 진짜 이렇게 모이는 힘, 사람들의 힘이 진짜 영웅인 것 같아요. 지난해 3월 8일 오후 6시 30분 부산 광안터널을 지나던 4.5톤 트럭이 이내 폭발음과 함께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어머 전소됐네요. 어떻게 완전 다 땄네. 또 되게 큰 트럭이라 정말 큰 건 아니었을까요? 그리고 이 터널 안이 굉장히 위험한 거 아시죠? 네. 앞뒤가 막혀 있으니까. 공기도 안 빠지고 제일 식사합니다. 맞습니다. 예. 바로 그래서 더 위험했던 그리고 사고였습니다. 구조 차량이 진입하기도 어려워요. 맞아요. 어둡기도 하고. 사고가 발생한 광안터널은 총 길이가 1,090m입니다. 사고 발생 지점은 출구에서 약 500m 거리로 하필이면 터널 한가운데였습니다. 와, 당시 사고 현장에 있던 한 시민은요. 빨리 터널 밖으로 나가려는데 출구도 멀고 연기 때문에 앞도 안 보이고 너무 무서웠어요. 터널 안에 가득 찬 연기 때문에 앞이 보이지 않는 운전자들의 2차 사고가 우려되는 긴박한 상황. 그리고 큰 화재로 번지면 이게 차량에 옮겨 붙거나 막 이러면 저 안에 불길이 다 타오르는 거 아닐까라는 걱정도 되고 길이 막혀 있었잖아요. 소방차는 어떤 길로 올 거냐. 끄기도 쉽지 않고. 그게 무섭거든요. 그런데 말입니다. 사고 발생 후 단 25분 만에 2차 사고는 물론 큰 인명피해 없이 사고 현장이 모두 정리가 됩니다. 25분 만에 터널에 뭐 이렇게 스프링클러가 있나? 깨끗하게. 차가 횟감 옮기는 차라 물이 광안대교의 그 해운대로 저 회를 시켜. 작가가 빨리 좀 진행을 해달라는. 예. 아니 너무 짜증 기분이 섞인 좋아. 반응. 부산하면 회 아닙니까? 아, 시민의식이네. 좋다. 오, 이야 풍해가 일사불란하네. 달라지듯이 일사불란해. 정말. 아저씨 차. 당시 터널 안에 있었던 사람은 총 200여 명. 마치 이전에 이런 상황을 수십 번이고 훈련한 것처럼 일사천리로 신속하면서도 침착하게 사고에 대처했고요. 저럴 때 혼자 살려고 난리치면 난장판 되거든요. 한 명이 저 흐름을 깨면은 다 죽는 겁니다. 공포감이라는 게 그렇기 때문에. 근데 아까 제가 제일 처음 보여드린 영상에 보면은 차들이 그냥 차로 위에 서 있어서 소방차 지나갈 자리가 아예 없거든요. 근데 그 시간 안에 다 비켜준 거예요. 이게 또 자발적으로 나서서 좀 더 붙이세요 하는 분들도 나오고. 이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요. 와, 200명의 부산 어벤져스다. 시민들 덕분에 더 큰 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 라면서 빛나는 시민의식을 칭찬했습니다. 사방이 막힌 터널 속에서 몸을 사리지 않고 현장을 수습했던 사람들. 자칫 2차 사고가 일어날 수 있었던 상황을 함께 이겨낸 사건이었습니다. 시리아 모모의 아기. 2021년 1월 오랜 내전이 진행 중인 시리아 이들립의 난민 캠프. 한 가족의 천막에서 화재가 발생. 천막 안에 있던 부부와 그들의 4자녀는 겨우 화염 속을 빠져나왔지만 그 사이 18개월 된 딸 달랄은 전신에 화상을 입었고요. 아유. 언니 아스미는 달랄을 구하려다 목숨까지 잃고 말았습니다. 딸을 잃고 가장 어린 딸은 또 전신 화상, 그 어린애가. 그러니까 이거는 이보다 더 비극적인 일이 있나요? 치료나 제대로 받을지 계속해서 뭐 뒤처리는 잘 될지 이것도 걱정이에요. 화상의 정도가 심각했던 달랄, 내전 중인 시리아에서는 제대로 된 치료가 불가능해 결국 국경 넘어 터키로 긴급 이송됐는데요. 하지만 난민 수용 절차를 밟아야 하는 까닭에 가족들 중 그 누구도 함께 갈 수 없었고요. 응급수술 조건으로 어린 달랄만 터키 입국을 허가받을 수 있었습니다. 아니 저 정도 융통성이 없나? 한 명을 16개월은 말도 잘 못해요. 근데 이게 또 이런 사례 저런 사례 많으니까 받아주는 입장에서 그것도 탄 건데. 아니 근데 18개월은 혼자 보내는 건 말이 안 그러니까 되지 말이 않나? 안 되지. 하지만 화재로 머리카락은 물론 눈꺼풀과 코, 귀, 입술까지 얼굴을 모두 잃은 달랄. 양손을 절단해야 했는데다 폐와 기관지까지 화상을 입었을 정도로 심각한 상태였는데요. 아유. 이에 터키 의료진은 달랄이 살아날 확률은 희박합니다. 생존 가능성이 10% 정도밖에 안 됩니다. 라고 밝힐 정도로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달랄의 가족들은 그저 영상통화로 아이의 상태를 확인하고 무사하기만 기도하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었는데요. 사실 뭐 전쟁만 아니었어도 화재로 이제 사고가 크게 번지지도 않았을 거고 혼자 저렇게 18개월 된 아이가 치료받을 일도 없었을 거 아니에요. 워낙 화상이 심각했던 터라 수술도 쉽진 않았습니다. 의료진들은 전 세계 수십 명의 전문의와 화상 치료를 위한 전문 지식을 공유, 피부 이식과
눈꺼풀 재건 등 복잡한 수술을 진행하며 치료에 최선을 다했고요. 가족과 의료진의 절실함이 전해졌는지 정말 기적적이게도 달랄도 생명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3번이나 죽을 고비를 넘기고도 결국 살아남았고요. 치료 4개월 후에는 퇴원할 수 있을 정도로 빠르게 호전되며 기적의 아가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시리아로 돌아가도 치료를 제대로 받을 수 있을지가 걱정입니다. 그 문제가 있죠. 사실 달랄이 시리아로 돌아가더라도 추가적인 치료가 어렵고 또 감염 위험도 높은 상황이었는데요. 이에 터키 정부는 달랄과 달랄 가족 모두의 입국을 허용해 아이고. 달랄의 가족들은 6개월 만에 상봉, 병원 근처에 거처를 마련해 계속해서 치료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진짜 다행이다. 진짜 훌륭한 결정이다 정말. 가족들이 만났어.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근데 저 애기 만났어 다시. 아휴 저 엄마 무슨 마음이었을까 저. 이게 진짜 우리 말하는 것처럼 이슈가 됐으니 그나마 저는 기적의 악이라고 기적이란 말을 붙이지. 저렇지 않은 케이스가 대부분이란 얘기잖아요. 대부분인 거죠. 그게 더 슬픈 거죠, 사실. 그렇습니다. 여전히 시리아에서는 내전으로 인해 수백만 명의 아이들이 폭격을 당하고 추위와 굶주림에 고통받고 따뜻함을 유지하려다가 화재로 죽어간다고 하는데요. 무고한 아이들의 희생이 전쟁과 함께 하루빨리 멈추길 바랍니다. 포화 속으로 19, 14위를 공개합니다. 2022년 2월 미국.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국경에 계속해서 군대를 집결한다는 소식을 들은 윌리엄 허바드. 뭐? 이러다 전쟁이라도 나면 어떡하지? 당장 딸과 손자를 데리고 와야겠어. 허버드의 딸 22살 에이슬리는 우크라이나에서 대학을 다니며 6개월 된 아들 세라핌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허버드는 안전하게 딸과 손자를 미국으로 데려오기 위해 곧장 우크라이나로 날아갔습니다. 그런데 에이슬린이 코로나19로 인한 감염이 걱정돼 가정 분만을 하면서 출생 신고를 제때 하지 못했고요. 그로 인한 서류 부족으로 당장 미국으로 출국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혼자 미국으로 돌아와 있던 허바드. 그런데 그가 미국으로 들어오고 바로 다음 날인 2022년 2월 24일 허바드의 우려는 현실이 되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 진짜 바로 다음 날 전쟁이 터진 거야. 네, 다음 날. 정말 야, 무슨 어떻게 저럴 수가 각본처럼. 이젠 다시 갈 수도 없고 들어가기도 어렵잖아. 못 가죠. 뭐 비행기가 있어야지. 없는데. 네. 하지만 아버지는 강했습니다. 내가 직접 가서 딸과 손자를 구해야겠어. 허바드는 홀로 험난한 가족 구출 작전에 돌입. 비행기를 타고 터키 이스탄불에 내린 뒤 폴란드 남부로 이동. 어이구. 도보로 우크라이나 국경을 넘고 차를 얻어 타 결국 우크라이나의 수도인 키이우에 도착했습니다. 자, 그렇게 허바드가 이동한 거리만 약 10,000km. 와, 정말 딸과 손자를 데려와야 된다 그 생각밖에 없었나 보네. 그러니까 저 생각이 없었으면 못 가는 거리죠, 사실은. 전쟁이 아니면 그냥 가족 찾아 그냥 비행기 타고 가면 되죠. 되잖아. 근데 가면 뭐 할 거예요? 아까 뭐 저기 출생 신고가 안 돼가지고 2개월, 6개월 기다려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럼 데려올 수 있긴 한 거예요? 자, 문제는 그때부터였습니다. 포탄이 터지고 매일같이 총성이 울리는 상황 속에 걸어서 국경을 이동해야 했던 허바드의 가족들. 허바드는 안전을 위해서 러시아 군들을 피해 위성 지도를 보면서요. 사람이 잘 가지 않을 법한 어려운 길로 직접 경로를 찾아냈고요. 추운 날씨에 아들을 등에 업은 에이슬린과 그녀의 남자친구는 허바드를 따라 깜깜한 숲속을 건너고 강물에 몸이 흠뻑 젖는 고생을 거쳐 마침내 슬로바키아에 도착. 저 모든 걸 걸어서 했다는 거예요. 길이 아닌 데로 가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캠핑을 달 없는 밤에 캠핑하잖아요. 진짜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근데 그리고 뭐가 나올지도 모르잖아. 아 그리고 여기가 그냥 야생동물만 무서운 게 아니라 어디서 지금 막 무기들이 터질지 모르는 거야. 러시아군이 어디 있을지도 모르는 거고. 아니, 거기서 다시 미국까지는 또 어떻게 갈 거예요? 자, 그런데요. 슬로바키아 당국의 도움을 받아서 무사히 국경을 건넌 허바드의 가족들. 세라핌의 서류가 처리될 때까지 유럽에 머물다 미국으로 돌아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지금도 세계 곳곳에는 크고 작은 전쟁으로 인해서 가족들의 생사도 모르거나 구하러 가지도 탈출하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하루빨리 평화가 찾아와서 전쟁으로 인한 비극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길 바랍니다. 목숨을 건 모모 작전. 2022년 2월 24일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침공에 맞서 국가 총동원령을 발령. 이에 대부분의 우크라이나 남성들이 사랑하는 가족과 연인을 뒤로하고 전장으로 뛰어들었는데요. 그렇게 전쟁으로 폐허가 된 도심 키이우에 한 남성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 10년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를 오간 미국인 사업가 아르멘 멜리키안. 전쟁이 발발하자 멜리키안과 함께 어울리던 우크라이나인들, 그의 친구와 이웃들이 모두 총을 잡고 전장으로 뛰어들었고요. 멜리키안의 주변에는 남편, 아빠를 떠나보내고 삶의 터전마저 잃은 여성, 어린아이, 노약자들만이 남아 있었는데요. 그러자 멜리키안은요, 이 노약자들을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킬 수 있는 사람은 자신뿐이라는 걸 깨닫고 구출 작전을 계획했습니다. 야, 대단하다 이 사람도. 이 사람도 정말 대단하다. 근데 뭐 어쨌든 뭐 혼자 외국인 신분으로 저 노약자들을 어떻게 다 구출을 합니까? 이 당시 멜리키안에겐 적에게 반격할 무기, 보호 장비 전혀 없었습니다. 그가 믿을 것이라고는 고작 9인승 자동차 한 대뿐. 아이, 멜리키안은 자동차 한 대에 노약자분들을 태워 필사의 탈출을 감행했습니다. 출발지인 키이우에서 목적지인 이 폴란드 바르샤바까지는 무려 782km 거리. 멜리키안은 그 먼 거리를 한 사람이라도 더 탈출시키기 위해 매일 20시간씩 눈도 붙이지 못하고 운전했고요. 만약 폴란드로 가는 길이 막히면 헝가리로 방향을 틀어 우회, 달리고 또 달려서요. 그렇게 전쟁의 한복판에서 피난민들을 무사 탈출시켰습니다. 진짜 언제 어디서 잡혀도 뭐가 터져도 이상하지 않을 상황인데 얼마나 왔다 갔다 하면서 긴장이 되고 떨렸을까요? 근데 이제 전쟁 상황이 더 안 좋아지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겁이 날 거 아니에요. 겁이 나죠. 지금 다시 들어갔다는 내가 어떻게 될 수 있겠다라는. 내가 못 생각이 나올 수도 있는데. 들어서 그만둘 법도 한데 계속 왔다 갔다 했다는 거잖아요. 계속 키이우로 돌아갔던 거죠. 러시아군이 주변 도시를 완전 포위, 수도 키이우가 함락될 위기 속에서도 멜리키안의 자동차는 멈출 줄 몰랐는데요. 와. 비록 그도 지칠 때가 있었지만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피난민들의 얼굴을 떠올리며 그렇게 멜리키안이 탈출시킨 피난민들만 무려 100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100명을 구한 거예요, 혼자. 한 12번 왔다 갔다 했구나. 우크라이나에 어떻게 쉰들러라 봐도 무방할 정도로. 빨리 평화가 찾아오고 이분에 대한 영화 같은 게 나왔으면 좋겠네요. 그러니까. 전쟁은 인류애를 상실한 비극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처럼 참혹함 속에서도 인류애가 피어났듯이 부디 우리 모두가 인간임을 잊지 말고 잔혹한 전쟁을 끝내길 바랍니다. 포화 속으로 씹고 10위 공개합니다. 2022년 2월 러시아군의 침공으로 전쟁이 한창이던 우크라이나 하르키우. 어머니 이리나와 딸 카롤리나는 식료품을 구하기 위해 목숨을 걸고 외출을 감행했습니다. 어렵사리 식료품을 구하고 집으로 돌아가던 길. 주변에선 계속 폭발음이 들렸고 모녀는 혹시나 러시아군의 눈에 띌세라 노심초사했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얼마 지나지 않아 러시아군의 탱크가 길을 막아섰습니다. 그러더니 모녀가 탄 차를 향해 무차별 총격을 퍼부은 러시아군. 아휴. 도망치던 모녀는 막다른 골목에 몰렸습니다. 그리고 그때 러시아 군인 2명이 그녀들을 향해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코앞에 다가온 러시아 군인들을 보고 죽음을 직감한 모녀. 그런데 말입니다. 차 안에 있으면 위험합니다. 얼른 몸을 피하십시오. 모녀에게 다가온 러시아 군인들은 위협을 하기는커녕 오히려 모녀를 걱정해주며 폭격을 피할 수 있는 안전한 주변의 창고로 대피시켰습니다. 뭐야?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를 살해준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그런데 얼마 뒤 다른 러시아 군인들에게 발각된 모녀. 뭐야? 순식간에 총알이 빗발치며 모녀의 목숨이 위태로워진 그 순간 쏘지 마세요. 우리는 러시아인입니다. 모녀를 도와줬던 러시아 군인이 나섰습니다. 그러니까 민간인이니까 지켜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나 보네요. 다행이다. 자, 하지만 러시아 군인들의 다급한 외침에도 불구하고 총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 또? 어떡해. 사방에서 날아오는 총알과 공포의 비명 속 억만년 같던 시간이 지나고 비로소 조용해진 그곳에서
딸 카롤리나가 눈을 떴을 땐 정말 안타깝게도 이미 어머니 이리나는 숨을 거둔 뒤였습니다. 그리고 모녀를 도와준 러시아 군인 중 한 명은 심각한 부상을 입었고 다른 한 명은 사망했습니다. 전쟁이라는 대재앙 속에서 무고한 민간인과 그들을 도와주려던 러시아 군인까지 목숨을 잃었던 것이죠. 가까스로 목숨을 부지한 카롤리나는 자신을 도와준 군인을 부축하며 타고 왔던 차를 타고 어렵사리 대피, 두 다리에 총을 맞아 피로 범벅이었던 군인은 카롤리나의 도움을 받아 병원으로 이송될 수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대체 왜 그들은 적이 됐고 무엇을 위해 끔찍한 포탄이 오가는 전쟁의 공포 속에 살아야 하는 걸까요? 누군가의 권력욕 앞에 어쩌면 모두가 희생자는 아닐까요? 포화 속으로 19, 9위를 공개합니다. 최전선에서 만난 모모. 총알이 빗발치는 전쟁터. 총을 둘러맨 채로 아무 말 없이 서로를 안아주는 두 사람은 다름 아닌 아빠와 딸. 부녀가 2년 만에 전쟁터에서 재회한 모습입니다. 2012년 급진 순위파 무장단체인 IS의 공격을 받은 시리아 코바니 지역. 평범한 농부였던 파루크의 딸 퍼비는 어느 날 가족들에게 폭탄 발언을 했는데요. 아빠, 전 우리를 위협하는 테러리스트 IS와 맞서 싸워야겠어요. 그 길로 퍼비는 쿠르드 여성 민병대에 입대, 이후 자연스럽게 가족들과의 연락이 끊겼는데요. 이후 전쟁은 더욱 악화되면서 퍼빈의 가족들도 난민이 되어 모두 뿔뿔이 흩어졌고 서로의 생사만 겨우 전해 듣는 신세가 됐습니다. 그리고 2014년 서부 전선에서 활약하다 북부로 돌아온 퍼비는 거리에서 우연히 군복에 총을 맨 아버지를 발견. 아버지 파루크 또한 삶의 터전을 지키기 위해 9개월 전에 민병대에 입대했던 겁니다. 아이고, 전쟁 때문에 그냥 한순간에 이산가족이 된 거네요. 그렇습니다. 다들. 근데 이게 사실 2년 만에 재회라 너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전쟁이 끝난 게 아니잖아요. 전쟁터에서 만난 거니까 이게 미래도 없고 기약도 없는 또 언제 이별할지 모르는 상황이라는 게 너무 안타까운데요. 그러니까 이게 전쟁이라는 이 비극이 저 온 가족을 다 그냥 싸움터로 몰아넣은 거예요. 다 찢어놓은 거죠, 뭐. 이후 퍼비는 아버지와 함께 고향을 지키기로 했습니다. 저 두 분이 어쨌든 이렇게 나선 이유는 삶의 터전을 지키겠다. 이 마음 하나로 저렇게 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냥 전쟁이 없었다면 평범한 농부로 또 그의 딸로 행복하게 살고 있었을 겁니다. 평범했던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저렇게 힘든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게 참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역시 또 그 질문하게 되네. 누굴 위해 이러고 있는 건가? 네. 포화 속으로 19, 8일 공개합니다. 한 가족에게 닥친 비극.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이틀이 되던 2022년 2월 25일 18살 청년 이반 노프는 할머니와 차를 타고 어딘가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군의 무차별한 폭격이 쏟아졌는데요. 잠시 후 할머니의 눈앞에 끔찍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사랑하는 손자 이반 노프가 그만 총격에 목숨을 잃고 만 것입니다. 아이고야. 삽시간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니까 또 보는 눈 앞에서 저런 비극이 펼쳐졌네요. 아이고 저 할머니 어떻게 사시냐. 그러니까 10여 발의 총알에 만신창이가 된 손자의 시신을 보고 슬퍼할 겨를도 없이 폭격이 쏟아지는 전쟁의 한복판에서 할머니도 파편에 맞아 부상을 입은 채 필사의 탈출을 감행해야 했는데요. 지나가던 소년의 도움으로 할머니만 겨우 병원으로 이송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욱 안타까운 사실은 사실 손자 이반 노프가 할아버지를 구하러 가던 길이었다는 점입니다. 어머. 당시 이반 노프의 할아버지는 뇌졸중 투병중으로 홀로 우크라이나 호스토멜에 있던 상황. 그런데 러시아군이 호스토멜을 집중 공격하자 키이우에 있던 손자 이반 노프는 할아버지를 구하려 전쟁터 한복판에 뛰어들어갔다가 이렇게 목숨을 잃고 말았던 것입니다. 생전에 이반 노프는요, 가족을 끔찍이 사랑하던 꿈 많은 청년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최고의 의대에도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 예비 의대생으로 가족들과 행복한 미래를 꿈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쟁의 잔인한 총성은 전도 유망한 한 청년의 꿈을, 한 가족의 행복을 무참히 짓밟았습니다. 그리고 전쟁은 한 가족을 끝까지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언제 러시아군의 폭격이 쏟아질지 모르는 상황. 이바노프의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안전하게 모셔와야 했지만 러시아군이 이바노프가 있는 도로로 향하는 다리를 폭파한다는 소식에 부모님은 아들의 시신을 수습하기로 결정을 했고요. 차디 찬 아들의 시신을 직접 땅에 묻어야 했습니다. 아이고. 그리고 다행히 이바노프의 할아버지와 할머니도 그 사이 이웃의 도움으로 무사히 탈출했는데요. 높으신 엄마 아버지는 아들을 묻으면서 어땠을까요? 이게 참 진짜 비극이다 너무. 전쟁이 앗아간 누군가의 행복과 꿈, 또 웃음과 미래, 이 모든 것을 잃은 한 청년의 어머니는 참담한 심정을 이렇게 전했습니다. 전쟁은 우리 가족에게 다른 무엇보다 많은 영향을 줬어요. 난 내 아들을 묻었으니까요. 아, 이제 마지막. 또 이제 생명의 은인이 된 모모. 1944년 6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노르망디 상륙작전에 연합군의 박격포 사수로 참전한 19살의 미군 로버트 레빈. 전장에서 그는 독일군이 던진 수류탄에 의해 부상을 입고 정신을 잃었는데요. 그 사이 포로가 돼 적인 독일군의 야전병원으로 후송, 응급수술을 받으며 다행히 목숨은 건질 수 있었지만요. 가까스로 의식을 회복하고 포로 수용소로 이송된 레빈은 내가 포로로 잡히다니 난 이제 끝이야. 독일군의 포로가 됐다는 사실에 죽음을 직감, 절망했는데요. 그가 절망할 수밖에 없던 이유, 사실 레빈은 유대인으로. 당시 독일은 유대인 대학살을 자행했었기에 만약 그가 유대인이라는 사실이 발각된다면 목숨을 보장할 수 없는 최악의 상황이었던 겁니다. 최악이네요, 최악이야. 당시에 뭐 홀로코스트라고 해서 유대인들을 집단 학살하던 상황이었잖아요. 게다가 포로로 그냥 잡힌 상황이니까 이건 뭐 당연히 죽음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겠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레빈은 불과 2달도 지나지 않아 포로에서 해방,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었는데요. 탈출했나요? 오. 아니면은 연합군이 그 지금 수용소를 이렇게 탈환을 해가지고 구출해 준 거 아닐까요? 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이 모든 건 야전병원에서 레빈의 응급수술을 담당했던 독일 군의관 에드가르 볼 덕분이었습니다. 볼은 레빈의 수술을 집도하기 전 아니 이건 유대인 표식이잖아. 레빈의 군번줄에서 레빈이 유대계임을 뜻하는 알파벳 H가 새겨진 것을 발견했고요. 레빈이 혹여나 유대인 수용소로 끌려갈까 걱정이 됐던 군의관 볼은 다른 독일군이 군번줄을 보지 못하게 일부러 없애버렸던 겁니다. 야, 그래도 의사 선생님의 그런 본분을 다른 분이 있었네요, 진짜. 근데 사실 그 연합군이 독일군과 적군이었기 때문에 저쪽 의사면은 보고를 하면 했지. 그렇죠. 그대로 그걸 남이 입장에서. 봤으면 그냥 같이 가는 가스실이에요, 거죠. 그냥 가스실.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가는 거지. 그렇게 포로 수용소에서 풀려나 미국에서 종전을 맞이한 레빈은 제대와 동시에 일상으로 복귀했고요. 타국의 땅에서 죽을 고비를 넘긴 지 38년 만인 1982년 처음으로 프랑스 노르망디를 방문. 생명의 은인인 볼 군의관을 찾아 나섰지만 아이고, 안타깝게도 볼은 몇 년 전 이미 세상을 떠난 뒤였습니다. 아이고. 어떡해. 대신 레빈의 가족은 지금까지 군의관 볼의 가족과 꾸준히 연락하며 소중한 인연을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명이다, 명이. 진짜로. 그래도 좀 더 살아 계셨으면 만나서 포옹이라도 하셨을 텐데. 그러게. 뭐 적군 아군도 다 각자 입장에서 적군 아군이지 뭐 사실. 그러니까. 인간의 생명의 존엄성은 다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다 소중한 것이고. 예. 저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희망이라는 걸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응원. 2020년 1월 미국 오하이오주의 한 학교에서 아주 특별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박수를 받네요. 혹시 뭐 되게 뭔가 상을 타서 어디 우승 같은 거 해가지고 환영받는 건가? 전교생이 복도에 모여서 박수를 치며 환호하는 이유.
영상 속에서 박수를 받으며 수줍게 걸어오는 남자아이 올리버를 축하해주기 위해서였는데요. 4년 전인 2016년 할로윈을 맞아 잔뜩 들떠있던 3살 올리버는 집안에서 신나게 뛰어놀던 도중 그만 침대에 머리를 부딪히고 말았는데요. 아이고. 아이고. 그런데 올리버 어디 아프니? 요즘 왜 이렇게 힘이 없어? 침대에 머리를 부딪힌 그날 이후로 하루가 다르게 무기력해져간 올리버. 심지어 온몸에는 이유 모를 멍까지 가득했는데요. 아니, 이게 무슨 일이죠? 머리를 부딪혔는데 왜 몸에 멍이 생겨요? 그렇죠. 머리에 생기는 게 아니라 온몸에 좀 생겼으니까. 불안한데? 부모님은 머리를 부딪혀서 그런가 하고 병원에 가게 됐는데 충격적인 검사 결과를 받게 됐습니다. 올리버의 병명은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아이고. 청천벽력 같은 소식에 올리버의 가족들은 큰 슬픔에 빠졌는데요. 나이가 어리잖아요. 3살밖에 안 됐는데. 아유, 이런 큰 병에 걸리다니. 그나마 병원 검사를 좀 빨리 받아 다행이네. 네, 진짜요. 그래서 학교도 잘 다니지 못하고 친구들과 놀지도 못하고 병원에서 힘든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아유, 저 항암 치료 어른도 힘든데 저게 맞아요. 3살짜리 어린애가 어떻게 정상적인 조직도 막 약이 독해가지고 막 파괴시키잖아요. 그리고 한참 뛰어놀 나이인데 얼마나 답답했을까. 네. 그것도 걱정이 되네요. 네. 하지만 올리버는 다시 학교로 돌아갈 그날만을 손꼽아 기다리며 씩씩하게 치료를 받았고요. 3년간의 투병 생활 끝에 새해를 며칠 앞두고 마지막 항암 치료를 시작. 그리고 완치 판정을 받게 됐습니다. 오 다행이다. 진짜 완치된 다행이다. 거야. 그럼 그 복도에 있었던 친구들도 한 3년 동안 올리버를 못 봤던 못 본 거죠. 거구나. 그렇구나. 많이 보고 싶었겠네. 아유. 그리고 올리버가 학교로 돌아오기로 한 바로 그날. 아, 얼마나 좋았을까. 아 따뜻하다 사람들이. 진짜. 아유, 환호성을 보내주네. 어색해가지고. 근데 손 흔들어주는 거 보여요, 지금? 학교 선생님, 친구들이 모두 모여 올리버를 위한 깜짝 이벤트를 준비. 올리버가 오기를 기다렸다가 학교로 들어오는 순간 환호와 함께 축하의 박수를 보낸 겁니다. 그런 의미였구나. 수줍어하지만 씩씩하게 걸어나가는 모습 보니까 건강해진 것 같아요. 좀. 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친구들도 다들 웃음 짓고 있잖아요. 착하네, 착해. 행복하게 또 박수를 보내주는 모습을 보니까 덩달아 저까지 기분이 좋아지네요. (2017년 10월) 미국 크리스틴 킹이란 여성이 SNS에 올린 영상이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뭔데요, 뭔데요? Hello. Hello. 아, 근데 왜 울려 그러지? 방금 인사하는데. 그죠? 네, 아긴데. Seen that face before. 영상 속 아기는 크리스틴의 딸인 생후 2개월 된 샬럿인데요. 엄마를 바라보는 샬럿이 울먹인 이유, 바로 생애 처음으로 엄마 목소리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엄마 목소리를 처음 들은 아기 반응이라는 제목으로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안긴 이 영상. 샬럿이 태어난 2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2017년 8월 엄마 크리스틴은 10달간 사랑으로 소중히 품은 아기 샬럿을 낳았는데요. 그런데 샬럿, 엄마야. 엄마 얼굴 좀 봐주라, 응? 엄마 크리스틴이 아무리 불러도 샬럿이 반응을 하지 않는 겁니다. 아이고. 크리스틴은 설마 하는 생각에 샬럿을 병원에 데려갔다가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접하게 되는데요. 아, 안타깝습니다. 샬럿에게 청각장애가 있습니다. 심각한 선천성 난청 진단을 받은 샬럿. 아유, 우리 나이가. 이제 뭐 생후 몇 개월인데. 태어나자마자. 안타깝네, 진짜. 어떡해요. 아휴. 큰 충격에 빠진 엄마 크리스틴과 가족들. 가족 중에 청각장애가 있는 사람도 없었고요. 샬럿을 임신했을 때에도 청각장애는 상상도 못했기에 샬럿을 돌볼 어떤 준비도 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엄마가 정말 관찰을 잘한 거예요. 청각장애 자기 아이가 청각장애가 있다는 걸 저렇게 빨리 아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엄마 크리스틴은 오랜 기다림 끝에 샬럿을 위해 특수 제작한 보청기를 마련했고요. 그리고 샬럿에게 말을 걸어봤는데요. 이때 드디어 생애 처음으로 들은 엄마 목소리. Yeah. Hello. 야, 와, 세상에 소리가 없었던 거구나. 애기한테 없던 세상이 하나 열려. 그러니까, 아유.
I never seen that face before. 엄마도 처음 보는 표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Hi. 아이고 너 다행이다. 그러니까 막 신기하고 막 행복하고 막 That 아유. made me cry. I love you. I love you. 사랑한다는 말을 처음으로 듣는 거네. 지금은 어떻게 지내요? 뭐 치료는 했습니까? 샬럿은 1살이 되던 2018년 7월 귀 속에 인공 달팽이관을 심는 인공 와우 수술을 받았고요. 이젠 소리에도 잘 반응해서 말은 잘 못하지만 흉내내서 따라할 정도로 많이 좋아졌다고 합니다. 아유 다행이다. 아이고 다행이다. 부모님이 빨리 발견한 게 그러니까요. 정말 다행이에요. 뭐 건강하고 예쁘게 잘 자라길 기원합니다. 네.